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연일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강원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날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선한 가을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전을 한다면 실내 순환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15분은 실내 순환, 5분은 실외 순환을 번갈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10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점차 사라지지만 오늘은 낮 동안에 옅은 안개인 방무나 먼지 안개인 연무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7.3도, 광주는 6도, 대구는 4.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은 17도, 대전은 18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사이에는 전국의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 규제 필요입니다.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사건 현장에서 일부 스트리머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참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참사 현장에서 생중계, 이 도를 넘었다 이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참사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극적인 방송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방송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시청자를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독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자극적인 방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방송을 할 경우에 더 많은 구독자가 모이고 또 조회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돈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제 청년참여연대가 발표한 유튜브 감시 보고서를 보면요. 시청자들의 후원금, 이른바 슈퍼챗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이 규모 상위 5개 채널에서 제작한 콘텐츠 제목과 썸네일을 검색해 봤다고 하는데요. 소수자나 여성 혐오, 그리고 욕설, 그리고 선정성 이미지나 문구 등이 포함된 콘텐츠가 한 120개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한 절반 정도에서 7천만 원가량의 수익이 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상 한 편을 제작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참사 현장까지 가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걸 그대로 구독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성인뿐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콘텐츠가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기구가 있잖아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이제 유해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국내 플랫폼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해외 플랫폼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플랫폼에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플랫폼에 영상을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네.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살인 불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광주고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그러니까 35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형이 일단은 항소심까지는 유지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로써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대체 A씨는 어쩌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었는데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그러니까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이 살해된 부부와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살해한 그날 위층을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층간소음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니까 좀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만한 행위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하거나 600여 종의 흉기를 살펴보는 등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또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위층에 층간소음을 녹음한 걸 들려주면서 위층 사람들한테 극도의 분노심이나 증오심을 드러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이래놓고 A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무죄나 감형을 얘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범행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정신병 전력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요즘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검찰은 역으로 지금 무기징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또 범행의 수법이 잔혹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사형은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또 다만 이 지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전혀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네.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행 직후에 112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하는 점, 또 피해 망상과 환청 등에 시달려 왔었다는 점은 또 참작을 해서 지금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8월 국토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됐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제가 전해드렸어요. 이 네네. 소식.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했다 네. 이러면서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면 거기에 뭐 더 많은 예. 층간소음이 전달되지 않는 재질의 어떤 건축 자재를 쓰면 되는데 네. 지어진 아파트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 것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보통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살펴보면 층간소음 민원의 한 80% 가까이가 아이들의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이런 거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을 열고 닫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은 크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경량 충격음이라고 하면 우리 의자를 이렇게 끄하고 끄는 소리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잠깐 들리고 또 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나 아니면 문을 열고 닫거나 이런 소리는 경량 충격음에 해당이 되는데 중량 충격음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
지속적으로 막 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쿵쿵쿵쿵 하면서 걷는 소리. 네. 이런 건 충격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좀 더 충격을 많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음 저감 매트는 경량 충격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중량 충격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를 국가가 3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줘가면서까지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사업을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난 다음에 전면 실시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층간 소음이 살인까지 부른 마당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절실한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MZ세대가 찐 맛집 찾는 방법은입니다. 관심 가시죠? 네. 네. 별표 보고 찾아갔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찾으세요? 보통 포털 검색하거나 아니 저는 왜 그렇지 이렇게 않으세요? 차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데 있잖아요. 길 알려주는 아, 내비게이션. 네네네. 거기 제일 많이 찾아간 집. 오. 그게 정확하던데요? 네. 대부분 새로운 검색을 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핫한 맛집을 찾는 MZ세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 해시태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돌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집을 찾아가면 이게 굉장히 찐맛집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가수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음식점을 추천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단다. 뭐 예를 들면 멤버 이름을 부르면서 야 여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달아놓은 해시태그를 찾으면은 이게 진짜 인증할 수 있는 맛집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와, 근데 아이돌 가수가 정말 많거든요. 네. 상황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에 따라서 해시태그 용도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급 레스토랑을 찾고 싶다 이러면은 30대 이상의 팬이 많은 가수,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부를 좀 어느 정도 갖춘 가수의 팬이 올린 해시태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이 중국 국적의 멤버가 있다. 그럼 그 멤버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중국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해시태그가 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라탕이나 훠궈 이런 중식을 많이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예. 아이돌 그룹이 요즘에 멤버 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잖아요. 한 많죠. 23명 정도 되는 네. 그 아이돌 그룹도 있어요. 그러면은 취향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돌 그룹에 따라서 해시태그가 달려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돌 그룹 한 곳에서 웬만한 건 다 인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돌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 중에서도 각종 굿즈로 인증한 글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방법이면 뭐 맛있는 집뿐이 아니고 MZ 세대들이 어딜 많이 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활용하면 또 괜찮을 것도 같고. 네. 네. 근데 이거 맛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취미 활동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요즘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아이돌 그룹의 해시태그만 따로 모아둔 온라인 검색 사이트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맛집뿐만 아니라 미술 전시, 서점, 뭐 여행지 이런 것들을 다 아이돌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 강릉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아이돌 그룹하고 같이 넣는 거예요. 네. 넣으면 그 아이돌 그룹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찾아가면 좋을 만한 미술관이나 여행지가 다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여행을 할 때 어떤 곳을 간다고 하면은 아이돌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맛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좋은 여행지, 뭐 미술관, 어디 추천해 줄 만한 곳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돌 해시태그 분명 재밌는 방법이긴 한데 왜 이런 검색 방법이 나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문해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디지털이 아니군요. 그냥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문해력에 있어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저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내비게이션 찾는 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네, 아이돌 해시태그 활용하면 훨씬 더 쉬운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들 해시태그를 찾는 이런 이제 MZ세대의 성향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맛집이라든가 각종 이제 올라오는 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광고성 글들로 이제 거의 다 찾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돌 그룹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해시태그를 찾게 되면은 아이돌 그룹의 신뢰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믿을 만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다만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또 유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해시태그를 통해서 가짜가 또 생겨난다고 네, 네. 이런 점, 광고성. 예, 광고성.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 젊은 친구들이 찾는 맛집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비싼 집들이 많아. 아, 그래요? 근데 이 너무 비싼 집들이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들의 입맛과 우리 또래의 입맛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것도 좀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모닝 브리핑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연예계의 가장 핫한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11월에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대중문화 전문 기자 흥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 제일 행복한 남자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예 라이브 가죠.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배우 이정재, 스타워즈 시리즈 합류하다입니다. 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K 콘텐츠 신드롬을 일으킨 배우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에 출연하며 월드스타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정재 씨가 연기할 캐릭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배역을 맡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정재 씨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매일매일 촬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인 MC처럼 사실 그가 미국에서 도대체 어떤 캐릭터를 맡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런데 이 배역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이 극비에 관련한 사항에 사인을 많이 해놔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제작사로 알려진 OTT 역시 이정재 씨의 배역의 이름과 역할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과 같이 이 리허설 공개 사진에서요, 이정재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회색깔 모자티에 검은 코트를 걸친 아주 캐주얼한 모습이죠. 그리고 옆에 이 작가 겸 프로듀서인 레슬리 헤드랜드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미국 대중 매체의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정재 씨가 이 작품에서 가장 센 캐릭터, 가장 최강자의 캐릭터인 시스로드 역을 맡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정재 씨는 2022년에 대운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럽습니다. 작품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작품 어떤 내용 소개하기 전에 일단 UPI 통신이 네. 이 이정재 씨의 이 스타워즈 합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외국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봤더니 중국 영화 봤더니 일본 영화 봤더니 그 배우 괜찮던데 이런 식으로 아시아 배우들을 캐스팅했거든요. 근데 이정재 씨는 지금 이미 미국 전역 세계에 이름을 먼저 알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알린 뒤에 지금 합류한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할리우드 진출, 그 이정표가 된 셈인데요. 이렇게 평가받는데 요번 시리즈에서 보면 에콜라이트잖아요, 네. 제목이. 에콜라이트가 뭐냐면 여기 이제 많이 아시지만 스타워즈에 여러 시스 군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스베이더. 이 포스에 이 어떤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어두운 면을 숭상한 다스베이더 요런 사람들도 이제 시스 군주의 하나인데 과연 이 시스 로드가 이 밝은 면을 숭상할지 어두운 면을 숭상할지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다 이제 극비라고 하니까 영화 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충 들어봐도 다스베이더급이다. 요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에콜라이트들은 좀 젊은이들이 될 것 같아요. 그 시스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은 요런 또 젊은 주인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요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었어요. 요때로부터 100년 전 공화국 말기에 뭔가 이렇게 어둠의 기운, 이 어둠의 비밀이 올라오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네, 대운이든 이정재 씨 앞으로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가수 홍진영과 임영웅의 컴백입니다. 먼저 논문 표절 논란으로 부적절한 대응을 해서 비난을 샀었던 가수 홍진영 씨가 방송 프로그램 복귀에 이어 11일 성공개 음원 및 미니 앨범 발매로 2022년 연말 활동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한층 더 깊어진 감성으로 팬들 곁에 찾아온 가수 임영웅 씨의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홍진영 씨가 이 논문 표절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방송에 이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홍진영 씨의 복귀 같은 경우에는요, 자숙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신곡을 발표했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드라마 OST를 부르는 등 아주 조용하게 팬들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응이 예전에 신곡을 냈을 때만큼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를 짚어보자면 앞서 홍규 씨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논문 표절에 대한 거짓말, 이 부분을 대중이 좀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홍진영 씨가 그런데 이번에 트로트 프로그램,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표단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연애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반반 갈리고 있어요. 활동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고 그러니까 좀 활동을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기자회견 때 사과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래도 기사로 나오다 보니 직접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도 사실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표단으로 합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트로트 분야에서 생각해보면 홍진영 씨 정말 성공했었잖아요. 나오는 노래마다 인기였고 뭐 행사의 여왕이었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이렇게 심사단, 대표단 심사위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무대에 대한 엄격한 평가 이런 거보다는 현역 선배만이 해줄 수 있는 현장성 있는 조언을 홍진영 씨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제작진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시청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물음표인데 여기서 또 요 말이 있어요. 홍진영 씨만의 흥 에너지를 보태줄 것이다. 홍진영 씨가 과연 흥 에너지를 발산할 분위기가 될지 그 흥을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든 시청자, 뭐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완벽히 용서받지는 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말씀해 주신 그 흥을 과연 좋게 보실지 아니면 좀 불편하게 느낄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서 이정재 씨에 대해서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홍진영 씨는 글쎄요, 삼재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서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단으로 합류를 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2014년도에 홍진영 씨의 모습이 이제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건데요. 한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참가자로 누가 나왔냐? 이 박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무대를 보면서 홍진영 씨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이거를 지금 와서 안 좋게 보자니 왜 선배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왜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대를 평가하지?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사실은 왜 선배한테 존칭을 쓰지 않고 좀 약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 라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심사위원 자질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이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심사평을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후배 가수들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영 씨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홍진영 씨가 이 본인 앨범도 내기도 했지만 뭐 신인들 트로트 가수 키우겠다면서 홈 오디션도 자체적으로 치르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을 평가하기보다 응원하겠다. 지금 요 응원이란 말에서도 약간은 조금 조심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막 그렇게 엄격하게 가감없이 평가해도 됐지만 지금은 정말 응원의 소리가 커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잘했던 부분보다는 내가 이런 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나가야 홍진영 씨에게도 기회가 있고 시청자도 좀 보기가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로트계의 임히어로죠. 임영웅 씨가 깜짝 컴백을 알렸습니다. 어떤 노래를 가지고 컴백을 할지 벌써부터 좀 궁금한데요. 네, 임영웅 씨의 신곡 드디어 나옵니다. 오는 15일 오후 6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어제죠. 이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면서 신곡의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목은 바로 폴라로이드라는 제목인데요. 뒤틀린 세트장 속에 아주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이 임영웅 씨의 실루엣을 시작으로 이 첫 번째 티저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차분한 기타 선율이 어쿠스틱한 감성을 아주 배가시키면서 베일을 벗은 이 전체 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예 소식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연극 무대를 점령한 배우들입니다. 그간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유동근, 정보석 그리고 김유정 씨가 연극 무대로 대중과 만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김유정 씨를 보면 정말 잘 자란 아역의 정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첫 연극 무대에 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린이 배우였던 기억은 없고 정말 국민 첫사랑, 글로벌 첫사랑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OTT 영화 20세기 소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영화 부분으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보면은 월드 랭킹 2위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첫사랑 막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 정말 국민 첫사랑 이 수지 씨의 바통을 이어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진짜 요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떤 좋은 기운을 연극 무대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섹스피어 인 러브 세상에 이 뭔가 우리가 딱 생각해도 섹스피어 인 러브 막 줄리엣도 떠오르고 근데 줄리엣은 아니지만 이 좋은 작품을 통해서 생애 그러니까 첫 연극 무대에 도전을 한다는 또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김유정 씨가 출연하는 연극은요, 1998년도에 개봉한 이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대문호의 젊은 시절 사랑에 의해 탄생된 작품이다라는 아주 발칙한 상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1593년 런던으로 가보시죠. 촉망받는 이 런던의 신인 작가이자 청년이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연극 오디션에 남장을 하고 찾아온 귀족 딸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이 남장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진짜 줄리엣의 어떤 뭐 원본 모델 같은 섹스피어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비올라 역인데 요 김유정 씨 이제 비올라 역 이제 캐스팅이 됐고 여기에 또 최수빈 씨, 정소민 씨도 또 함께해요. 거기다가 남자 배우 그러면 이 섹스피어 역할이랄까요? 이 남자 주인공은 누가 하느냐? 김성절 씨, 이상희 씨, 정문성 씨. 이렇게 그냥 캐스팅이 너무너무 요즘 사랑받는 젊은 배우들로 꽉 차게 캐스팅이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반기 내내 열심히 지금부터 하반기 좀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개막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연극 무대에선 김유정 씨는 어떨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배우 유동근 씨와 정보석 씨가 함께 출연하는 연극도 궁금해져요. 이 연극 굉장히 유명한 연극인데 레드라고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된 이후에 2013년에 또 15년에, 16년에, 19년에 계속해서 찾아왔던 그런 유명한 연극입니다. 추상 표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마크 로스크가 이 뉴욕 맨해튼에
그 시그린 빌딩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이 벽화에 얽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삶과 예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 이런 거를 묵직하고 깊이 있게 다룬 연극인데 여기에 걸맞게 또 유동근 씨, 정보성 씨가 캐스팅이 됐네요. 야,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유동근, 정보석. 네, 와. 연기 경력만 합쳐도 80년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요? 네, 일단 지난달 27일에 살짝 베일을 벗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극 레드가요, 이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를 하면서 이 불꽃 튀는 이 배우들의 시선 그리고 이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 작품에 합류한 유동근 씨, 이 공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캐릭터 분석은 물론이고요. 이 환경,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세 번째 출연이에요, 정보석 씨는. 그러니까 당연히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해석이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 한 줄 정말 한 번 이 내뱉을 때마다 허투루 하지 않고 연습이 끝나는 때까지 아주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자타공인 연기 신들이죠. 예. 유동근 씨, 정보석 씨가 뭉친 이번 연극 레드의 기대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맡은 역할의 이름이 마크 로스코입니다. 이 역할에 정말 2인 2세계의 역할 어떻게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이 계절에 연극 한 편 땡기네요. 네. 아, 너무 네,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Come on, baby. Come on, girl. Come on, baby. Come on, girl. I love you, baby. I love you now. I love you, baby.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생겼는데 속은 이런 비단이 없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한마디로 묵직한 반전을 가진 분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살짝 뵀는데 네.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고 계셨거든요. 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 노래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에헤헤 에헤헤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뒤에 앞만 보고 뒤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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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노래보다도 그 액션이 이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아, 오랜만에 봬요. 생방송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잘 계셨죠? 아, 예, 잘 계셨죠? 예, 나 네. 저렇게 머리가 풍성한 분들 보면 이해가. 우리 저 행복한 아침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세계적인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배우 김학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래를 맛깔나게 또 부르실 수 있는지 정말 감탄사를 계속 뱉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예, 제가 이 감상했는데.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진성 씨의 태클을 걸지 마. 네. 제가 이 노래를 전국 순회 공연 지금 다니거든요. 네. 계속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선배님한테 누가 감히 태클을 걸겠습니까? 아니, 저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까 네네. 대기실에서 이렇게 뵀을 때부터 네네. 제가 87년생인데 어우.
제가 어릴 때 드라마에서 뵀었던 그 모습하고 지금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노안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노안이 저도 미안한가 봐. 뭐 남들 몰래 방부제 같은 거 드시는 건 아니죠? 제가 30년째 금연하고 있고요. 2달 전부터 금주 돌입했습니다. 와. 야, 그런 비법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이렇게 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항상 한결같으셔서 비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해주신 금연과 금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따로 운동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하루에 무조건 걷기 1시간. 햇빛 속으로 걸어갑니다. 걷기까지. 광합성 하시는구나.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악역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소통 전문 배우로 돌아오셨다고 하던데 어떤 이제 내용이에요? 악역만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제발 회장님 전문 배우로 좀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회장님 역할로 새로운 드라마 또 찍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주원 씨인데, 주원 씨 기다리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김학철 씨 네네. 이렇게 화면으로 딱 보셨을 때 그 딱 닮은 어떤 배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한번 줌 한번 잡아주세요, 감독님. 사실 딱 보면 생각나는 배우가 있는데 저는 정말 보면 볼수록 이 할리우드의 배우 잭 니콜슨과 와, 혼자처럼 맞다. 닮았다. 네.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별명도 학 니콜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실 때도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쩜 저렇게 웃는 모습도 그렇고 맞아. 또 입이 굉장히 메기 입처럼 크잖아요. 네. 연봉에선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지금 벌써 연기 인생이 40년이 됐어요. 네네. 예. 어떤 연기에서 우리 항상 그 출연하신 작품마다 그래도 굵직한 한 네. 선을 그어주셔서 네.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태조 왕건이 네. 제 인생 배역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그걸로 지금도 CF 들어와요. 맞아요. 근데 김학철 씨가 스스로 나의 연기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기가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우. 김학철 씨 1983년도에 이 연극 자전거라는 작품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1년도에요. 영화 배우로 변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첫 영화부터 거장 임권택 감독님의 이 영화 개벽으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96년도입니다. 영화 본투키를 통해서 배우 명계남 씨, 배우 신현준 씨를 누르고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을 받게 오늘 되는데요. 풍성하셨네.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2000년도에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태조 왕건에서 박수리 장군 역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 CF를 찍게 되는 큰 사랑을 받은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야인시대, 대조영, 영화 맞아요. 살인소설 등 정말 다수의 작품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예. 오늘 최정화 기자 준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팬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팬심이에요? 그러니까요. 홍기 씨도 준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김학철 씨가 데뷔 40년 차가 되셔서 자료를 고르고 골라서 김학철 씨 따라오는 그 수식어를 제가 한번 엄선해 봤습니다. 오늘도 그럼 키워드로 갑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학철 씨의 첫 번째 인생 키워드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네요. 태조 왕건 역시, 아주 역시. 인상적이었죠. 네. 그 중에서도 그 대사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사모하오 대준왕자. 맞아요. 무섭겠어. 상황.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대사까지도 많은 분들께 회자가 되고 있는데 드라마 태조왕건은 종영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OTT를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드라마 태조왕건이 남긴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 사극 역사상 최초로 후삼국 시대를 다뤘고요. 인기의 지표인 시청률이
와, 최고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태조왕건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무려 200여 편이 방영된 한국 사극 사상 최장편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박수리 장군으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죠. 저는 극 중에서 대준왕자랑 이루어지지 못한 게 한이 남습니다. 그걸 했으면 CF를 더 땡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왕조 500년에도 네. 예. 그때 제 데뷔작인데요. 임진왜란 편인데 네. 도망가는 군사 2역을 했습니다. 네, 대사는 딱 한마디였죠. 장군 피하시오. 군졸에서 장군으로 오기까지 1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이제 배우는 작품에 들어가면 그 네네. 캐릭터를 분석해서 나만의 캐릭터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녹음을 합니다. 어. 네, 전 대사를 녹음을 하고요. 와. 일단 그 노트에다가 받아쓰기를 해요. 그래서 작가가 고심한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여기서 한숨을 쉬었겠다. 여기서 눈물이 글썽거렸겠다. 여기서 화를 냈겠다. 그러니까 작가의 호흡을 더듬다 보면은 제 호흡이 되는 거죠. 그 인물에 대한 네. 분석, 작가에 대한 분석까지 다 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완성이 됐고 네. 그걸로 CF도 찍으셔서 돈도 좀 버시고.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사실 김학철 씨를 이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CF를 정말 많이 찍으셔서 그래요? 이것을 마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예요? 집장만 하셨나 보다.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아. 그냥 현금으로 샀어요. 현금으로요? 네네. 와,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 예. 그만큼 이제 제가 왕건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태조왕건에 출연했던 그 계기가 아내분한테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처음에 용기가 없었는데 서류 오디션 제안이 왔어요. 아니, 집사람이 그걸 청룡- 직접 PD 선생님한테 이력서를 갖다 줬어요. 아니 조금 저는 의아한 게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까지 받으셨는데 오디션 네, 그게 이제 보셨다고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뭐 탐탁지 않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좀 쑥스러웠죠. 뭐 이게 이력서를 갖다 낸다는 게. 근데 집사람이 이제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기 싫다. 네, 그래서 집사람이 직접 갖다 줬습니다. 네. 집사람 사랑해. 아니 이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습니다. 아니 정말 이뿐만 아니라 김학철 씨의 아내분이 저는 정말 내조를 잘하신다,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한 게 촬영지까지 운전기사도 작정해서 남편은 대본 연습하고 나는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다 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이 자처한 이유에 대해서 왜냐면 추울 때 따뜻한 곳에 있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 있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같이 고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는 자라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는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전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셨고 인생의 마님을 모시게 됐어요. 어떻게 처음에 만나셨어요? 저는 그냥 그 집사람 만난 게 운명이에요. 누구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집사람이 누구를 따라서 왔는데 제 눈에 집사람이 이 여자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너무나 그 친근하고 또 같은 동네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집에 오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어려우셨죠? 저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마음에 들면 바로 표현을 합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제가 네. 악수를 청하면서 침착하게 사귀어보자. 아니 착하게 사귀는 단계는 용기로 갔지만 네네. 이제 같이 살게 되면 이제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네. 현실은 맞아요. 어땠습니까? 정말 저는 단칸방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전 재산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만 원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셈입니다. 네. 근데 그 무명 시절이 꽤 기셨는데 네네. 그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가족들이 혹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누구나 힘들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저는 일단 10년만 한번 해보자. 10년만 해보면 승부가 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요. 어머니께서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혼자 힘으로 개척해라. 기대지 마라. 몇째세요?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 몇 남매? 몇 남매? 네, 형제가? 사남 2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가 출생의 비밀을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4개월 제가 됐을 때 한번 이렇게 좀 뛸까도 그러려고 생각했대요. 막내들은 그런 운명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외쳤죠. 요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살겠다. 네. 역시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김학철 씨가 정말 뭐랄까요, 태아 때부터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스스로의 길을 모두가 각자 헤쳐 나가시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머님이 얼마나 냉정하시냐면요. 이 한 프로그램에서 김학철 씨의 형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꾸지도 말고 꺼주지도 마라.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챙겨라. 라고 아주 똑부러진 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이 형제들끼리 손 벌리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네 갈 길은 네가 알아서 가라. 형제들한테 패기치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각자의 길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요. 또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후원했겠어요. 네. 냉정하지만 독립심을 키워준 거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연극할 때 네. 연극표도 많이 사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 연기 경력 40년이라는 네. 건 40년 전 그 전부터 배우의 길을 선택한 건데 네네. 그때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배우의 길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 행운아였어요. 네.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막내니까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길을 가봐라. 네, 너 없는 셈 치겠다. 그렇게 가족들이 믿어줬고 배우의 네네. 길을 묵묵히 꿋꿋이 걷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태조왕건이라는 네.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광고계 장동건으로 불리셨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제가 무좀 광고부터 시작했어요. 발에 무좀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게 점점 올라옵니다. 가운데는 정력 광고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다가 가발 광고까지 아, 그러네. 온몸이 광고판이에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방금 굉장히 공손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정력 광고. 네네. 정력 광고는 김학철 씨의 어떤 모습 때문에 광고주분께서 섭외를 네, 했을까요? 제가 좀 강인하게 생겼잖아요. 목소리 아니에요? 네, 목소리도 그렇고 또 박수리 장군 이미지도 그렇고 네. 그러네요. 네, 또 민머리가 또 밤에 많이 활약한다고. 아, 실제로도 아, 저거 그러신가요? 나온다. 이거 봤던 기억 나요, 진짜. 아니 그리고 저 무엇보다도 소리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미지나 힘이 느껴져서. 너무 신뢰가 가요. 아니 그래서 그냥 뭐 웃자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대머리 덕에 나는 노후가 든든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만약에 제가 대머리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발 모델 딱 한 번 했거든요. 무려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돈 드렸더니 아버지가 야, 머리 빠진 것도 돈이 되냐? 그런데 이렇게 가발 시장 광고를 노리시는 것으로 저는 이 기자의 촉으로 딱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너무 큰 그 대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발. 네, 모발. 이덕화 씨가 있으신데 이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허물어진다고. 확실한 야망남이시네요. 아니 어쨌든 찍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광고를 찍으셨고. 그럼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분명 속상했던 때도 있으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노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버지 역할. 네. 그래서 제가 20대 때 멜로 배우들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주로 당나라 군사들 한 300명씩 죽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애틋한 사랑을 하면서 네, 드라마 하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네. 아주 얄미워서 꼬집어주고 싶어. 아니 뭐 무슨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유쾌하고 통쾌한 김학철 씨인데 네. 그래도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또 네. 다른 수식어가 있어서 그것도 키워드로 준비했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철 씨의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요. 바로 최초의 악역 전문 배우입니다. 네. 최초의 악역 전문 배우.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김학철 씨가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명품 악역 연기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냉혹하게 길거리 노점상을 착취를 하셨잖아요. 착취를 하고 깨 부수는 이 메인 빌런이자 최종 보스 이 주폭 두목 역할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최정화 기자가 방금 얘기했던 주유소 습격 사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으셨었는데요. 당시 영화 본투킬에서 인상 깊은 악역 연기를 선보이면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김학철 씨에게 그때 확고하게 붙어진 수식어가 바로 최초 악역 전문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 당시에 그 나무조연상 받을 줄 알고 계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뭐 상상도 못했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네, 집사람이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근데 그 나무조연상 그렇게 받으면 네.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영화 쪽이 아니고 방송 리포터로 활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IMF가 왔어요. 바로. 그래서 제작 편수가 한 20편 정도로 줄어서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정말 리포터 생활 3년 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때 전국 여행 다니면서요. 특산물도 많이 소개했고요. 그때 카메라가 친구처럼 아주 정겹게 느껴지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때 저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때였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아주 지금처럼 신명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 그 앞서 이야기했던 최초 악역 전문 배우 그 수식어가 붙었던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최초 악역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김학철 씨가 당시에 이 제2 이 신문사와 함께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기자분이 최초 악역 전문 배우, 이 악역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를 딱 지어줬는데 이때부터 이 기사를 본 분들 눈을 통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어머 김학철 악역 연기 너무 잘한대, 악역 전문 배우래,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대 라면서 입소문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때 지금처럼 그 행복한 아침처럼 정보 네.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리포터가 누구야 이렇게 봤더니 김학철이더라고요. 야 이분 저 악역 배우를 이 리포터를 하니? 그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리고 그때 저 나무조연상 받았던 걸 지갑에다가 그 기사를 요 스크랩해가지고 딱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예, 왜냐면 하도 검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자기들도 웃으면서 검문을 해.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이렇게 보여줘. 그럼 자기들이 그래. 그렇다고 이걸 코팅까지 해가지고. 오해받으니까.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네.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잠깐만요 신문 좀 봅시다. 예, 맞아요. 이러고 검문하던 시절이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셨군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상이 너무 서글서글하셔서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중국 보스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중국 뭐 삼합회 이런 거. 네네네. 제가 세계 주목으로. 그거였어요. 실제 그런 경험이 진짜 있으셨어요? 네, 비천물한 영화를 찍으러 중국에 갔었는데 공항에 제가 30분 동안 억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 공안들이 나를 총을 겨누면서 예, 말하자면 이제 데리고 갔는데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포스터인데 와 나랑 너무 닮은 거야. 머리 팍팍 깎고 알고 보니까 삼합회 보스야. 정말로 중국 네. 조직의 보스였던 네, 거예요. 통역군 아니었으면 저 계속 중국에 있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탈모도 너무 닮아서 참
근데 그게 이제 네. 저 대조영 할 때 네. 당나라 병사들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맞아요. 중국의 억류다. 예. 30분이나. 중국에서 이 맛 좀 봐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 억류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뇌피셜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왜 내가 이렇게 악역을 주로 맡게 되는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생긴 게 제가 봐도 범상치 않아요. 제가 전설의 고향 할 때 저승사 역할 할 때 어머니도 놀랬대요.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도 이렇게 네가 무서울지 몰랐다. 남들은 얼마나 무섭겠니? 근데 제가 이제 악역에서 회장님 전문 배우로 이동 중입니다. 얼마 전에 주원 씨랑 드라마도 찍었습니다. 네. 회장님 역으로. 앞으로 회장님이라 불러주세요. 계속 스스로 미는 거야. 나는 회장이야. 회장님 역할. 나는 나 이제 악역 아니야. 나 이제 악덕 회장님 기업의 전문이야. 회장님은 아니시길 아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인정받기까지는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또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이 김학철 씨가 정말 어떤 역이든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정말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그 배경 지식까지 모든 걸 공부해버리는 네. 정말 밑바닥까지 다 파버리는 그런 노력파 배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박세리 씨 있잖아요. 네. 박세리 씨가 이 골프가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왜 공동묘지에서 맞아. 그 얘기 연습을 들었죠. 시켰다라는 네, 말이 네. 있잖아요. 유명하죠. 김학철 씨는 제 발로 갑니다. 그곳을. 공동묘지. 네, 그곳에 가서 발성 연습을 했다고 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품이 들어오면 그 작품에 대한 이 오디오를 내가 듣고 전부 상상해서 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녹음을 다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타고난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노력까지 하는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 배우들한테 딴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소리더라고요. 네, 발성 연습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본인의 그런 발성뿐이 아니고 후배 배우들 보이스 트레이너 역할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제가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네. 이정재 군 네. 저한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방위 근무할 때인데 예. 퇴근하면 저희 집에 와서 한 3개월 공부했어요. 그 결실이 네. 관상에 나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업의 효과가 10몇 년 후에 나타났어요. 아니 근데 이정재 씨가 진짜 그 발성이 아니었는데 네네. 그 관상에서 네. 내가 왕이 될 이렇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그게 여기서 나왔구나. 네네.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김학철 씨의 평소 그 사극에서의 발성과 내가 왕이 될 상이오는 비슷해.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정재 씨 아까 얘기했지만 네. 청룡영화제에서 상 받은 그 본투키라는 작품도 이정재 군이 양복 10벌을 빌려줬어요. 호디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재야 보고 있니? 스타워즈에 나 좀 추천해 줄래? 배역이 없으면 그 외계인도 좋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정재 씨가 그 관상에서 그 소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그러니까 건가? 갑자기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야 여기 썼네. 스승님이 여기 계셨네요. 네. 그때부터 이정재 씨가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잘 나갔는데 더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은인이 여기 있었구만. 이야, 정말 알겠습니다. 그 연기에 대한 열정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발성 터득하시고 후배들에게도 알려주시는데 연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이렇게까지 연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생계형 배우입니다. 저에게 밥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배역을 가려본 적이 없어요. 전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연락 주세요. 근데 왜 이덕화형 말투가 되죠? 진짜 저 어디 작품에 나갈 때마다 네. 소위 얘기해서 미친 존재감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작품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정말 출연한 작품이 금쪽 같은 작품이 정말 많은데요.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면서 독보적인 악역 연기로 자신만의 영역을 너무 확고하게 구축을 하신 이 김학철 씨가 이 악역 연기에 미친 존재감이 드러나는 작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살인소설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와,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극 중 삼선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권까지 꿈꾸는 거물 정치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없애. 제거해! 이렇게 앞길을 막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밀어버리는 이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이 영화를 스크린에서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어머, 이분 실제로 보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 너무 외람되지만 너무 귀여우시네요. 손 좀 잡아줘요. 예, 너무 귀여우십니다. 진짜 반전인 거죠. 네. 근데 앞서 계속 뭐 이제 회장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혹시 또 맡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인기가 하도 떨어져서 나왔거든요. 연락 주세요. 자, 연기 인생 40년 김학철 씨와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갈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철 씨의 세 번째 인생 키워드는요. 바로 내 꿈은 너튜브 스타입니다. 오, 내 꿈은 너튜브 스타. 국내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운영 중인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김학철 씨처럼 중년 남성 배우가 운영하는 채널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실 김학철 씨의 도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60대에 들어와서 이 너튜브라는 새로운 뉴미디어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사실 저도 말만 해야지라고 하고 도전을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30대인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부럽습니다. 개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를 한 거예요. 정말 이슈의 주인공이 됐고요. 오늘 계속해서 보셨지만 정말 호탕하고 친근하고 꾸밈 없고 솔직하시거든요. 이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을 한 결과 현재 구독자가 6만 명입니다. 무려 6만 명이에요. 아니, 근데 뭐예요? 먹방이에요? 뭐예요? 네. 네? 틈만 나면 먹습니다. 라면 3개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야, 멘트를 쳤는데 더 이상 먹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면 먹다가 죽을 수는 없다. 나도 그게 51만이 나왔어요. 맞아요. 조회수가. 정말 이 라면 먹방 같은 경우에는요. 10대, 20대는 물론이고 정말 50대, 60대 분들까지 라면 먹다 죽을 순 없잖아요. 이게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겠어. 왜 라면을 3개를 먹을 생각을 하셨어? 왜냐면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6만 구독자를 가질 때는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이걸 만약에 회사랑 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항상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팬층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개인 너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도전하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네, 우리 그 아들이 그걸 개설해 줬어요. 제가 어려워서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아들내미가 한 5분 만에 개설해 주고 저한테 아빠 개설해 놨으니까 영상 올려도 돼요. 너무 고맙고요. 초반에 또 편집도 해줬어요. 근데 제 성격상 편집까지 기다리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요즘엔 노편집으로 합니다. 라이브로 하세요? 네, 날 거 그대로 먹겠다. 그게 또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가족분들도 근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줄은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 이렇게 너튜브를 보면서 가족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 구박 많이 받았어요. 왜요? 구박이요?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제발 좀 그만 좀 때려칠 수 없냐. 그리고 악플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문어 대가리. 아이고. 당장 때려쳐. 어. 정말 화장실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야. 근데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드님이 큰 힘이 되겠네요. 그럼요. 예. 걔는 유튜브 개설해 주려고 태어났나 봐요. 컴퓨터를 확실히 잘 다루는 거죠, 아들은. 네. 그렇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잘 모르거든, 저거. 그럼요. 그렇죠. 어려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4년 만에 얻은 네,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집사람이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아니, 귀하죠. 14년 만에 얻은 아들이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할 것 같은데 그 아드님이 편집도 처음에 도와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지금은 노편집으로 이렇게 영상을 네.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요새는 뭐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시나요? 아, 지금 이제 군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틈틈이 또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채널의 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애착을 가져요.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음으로. 이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오르니까 이 네. 딸 된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내 지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이렇게 잘 되시는데 저도 지분 있습니다 네, 라고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제가 김학철 씨의 너튜브 영상을 또 분석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우. 네, 이 인기 영상들을 딱 보니까 공통점이 면 먹방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게 면치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데 보다 보면은 저도 나 라면 끓여야 되는데 나도 국수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절로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원래 면류를 좋아하셨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면치기도 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숨을 못 쉬어. 계속 들어가니까. 언제 끊길까 하면서. 근데 그 라이브로 하시면은 네네. 순간 댓글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하시죠. 물론 이제 라이브 할 때 그렇고요. 네. 대개 이제 녹화 방송도 하죠. 근데 댓글 뭐 재밌는 댓글들이 있어요? 나락골이 이 모양인데 처먹고만 돌아. 그런 것도 막 올라와요? 아이고. 아니 근데 뭐 너무 심각하게 비난을 하거나 너무 뭐 좋게 칭찬해주는 이런 댓글은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에 대한 부분은 언급 그게 안 했으면 많아요? 좋겠어요. 네. M자인 줄 알았더니 희한하게 까져버렸네. 아니 근데 좀 보니까 그래도 유쾌하게 이 네네. 상황을 받아치시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악플 모아가지고 악플 읽기도 해요. 오. 그때쯤이면 더 기승을 부려 얘네들이 이야. 뽑히려고. 그러면 그 너튜브 김학철만의 그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으면 네. 음식을 남깁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너무 짜네요. 또 어떤 때는 다 못 먹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찍을 때는 하루 종일 굶고 그거 한 끼 드세요? 저 먹방 하는 분들 그렇게 한다던데. 맞아.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간 쓰러집니다. 혹시 제가 이 너튜브로 오기 전에 좀 많이 보고 왔는데 응원의 이 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혹시 가장 기억나는 응원의 글 혹시 있으세요? 차기 드라마에서 보고 싶다. 차기 영화는 도대체 언제 찍는 거냐.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유행할 때 제가 문어 게임 검토 중이라고. 그런 정말 네, 농담도 했는데. 이거 배우니까 네. 다들 차기 작품을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작품에서도 보고 싶어 하시는 네. 거죠. 김학철이라는 사람의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궁금해요. 네. 제가 100편을 위주로 했는데요. 이미 드라마는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100편? 네, 연극도 거의 100편 했고요. 오. 가사를 지금 100편째 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사. 가사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가사? 음원도 나왔고요. 그 인생 묻지 마세요. 그 작곡가 아시죠? 이충재 선생이 네. 곡을 붙였어요. 제가 작사한 노래 사랑이 올 때까지. 이 인생이 부질없다 하면 차차차 사랑도 부질없다 하네 차차차.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노래하실 때 보면 아까도 제가 느꼈는데 이 아침에 맨정신인데 술 한 잔 들어간 사람 술 끊었다니까 2달 됐어요. 정말. 근데 앞서 그 버킷리스트를 보니까 주로 글쓰기랑 관련된 네. 걸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 읽기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낭독을 따로 만들어서 코너를 라디오처럼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라디오였었거든요.
옛날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듣다 보니까 네. 전설의 고향 저승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 라디오가요. 네. 그러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 상상력의 보물상자였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걸 다 보여주지만 네. 그때는 성우의 목소리 하나로 네. 세트가 준비되고 바람 소리도 나고 네. 그 성우의 목소리에서 계절도 느끼고 너무 멋있어요. 그 상상력의 맞아. 온통 보물창고였다고. 와.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방을 쓰니까 네네.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걸 틀어놓으니까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죠. 이 머리로 그려지는 그림이 더 멋있을 네, 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작비가 안 들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장님 이제 연기 계속 하셔야 되는 네, 거고. 회장님 역할 잘하고 있고요. 네. 연락 계속 주시고요. 네, 당분간은 이제 사극과 악역은 좀 잊어주시고 현대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개런티가 대단히 겸손합니다. 견딜만한 개런티거든요. 네,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너튜브에 네. 이제 먹방만 하지 마시고 네네.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 위해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고요. 제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예.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 너튜브는 놀이터입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언제나 건재한 모습 좋습니다. 좋은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확실히 포근해지면서 또 뭐 미세먼지 걱정. 네, 미세먼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산불 나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